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난 시간에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과 접근 방법에 대한 재구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지침, 즉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형식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전략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접근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어 왔습니다. 카파렐라는 첫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한다. 둘째, 매일매일의 작업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진행한다. 셋째, 팀워크 강화와 증진을 위해 개발한다. 넷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다 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파렐라의 주장은 이러한 5가지 개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코알스키가 제시한 5가지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선형적인 접근 방법,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 비통합적인 접근 방법, 통합적인 접근 방법, 체제 분석적 접근 방법, 이 5가지 유형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최근에 개발 접근법들을 살펴보고 우리 부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코알스키의 분류에 따른 우리 본교재에 나온 각 유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우리 부교재에 나온 학지사 교재입니다. 부교재에 나온 일반적인 개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증주의 접근. 이건 뭐냐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에서 잘된 프로그램을 수정 모방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존중시킨 방법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적합한. 즉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기로 한 그 교육부에 나온 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이 바로 벤치마킹 한 후에 그것을 수정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조정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공학적인 접근.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기계론적 교육관에 근거합니다.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교육 목표가 참여자의 행동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행동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 방법, 내용, 평가 등의 과정을 하나의 계열적 성격을 띤 체계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개발 과정의 문제들을 단순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체제적 접근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체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와 요구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적용합니다. 경험주의에 근거한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 평생교육 기관을 하나의 사회체제로 간주하고 이 체제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및 조직 환경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네 번째, 참여 계획 접근. 개발자 모두를 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완성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후에 요구 등이 고려되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경영관리적 접근 방법입니다. 개발자가 설정된 교육 목표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시에 중재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유지보다는 재조직과 개발에 주력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약간 기업이 쓰는 방법이죠. 이 유지보다 개발에 주력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원 활용 계획 접근. 투입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계획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은 요구 분석 접근.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한 중에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현재 상태하고 바람직한 상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 우선순위로 프로그램에게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 중심 계획 접근. 이 직무와 관련하여서 해당 직업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 내용을 작성하여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되니까 직업과 관련된 개발에 많이 활용되는 접근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말씀드린 이 쿼알스키, 우리 주교재에 나온 내용이죠. 쿼알스키 5가지 접근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적인 접근 방법. 지난번에 저희가 모형을 봤을 때 거의 다 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형적인 접근 방법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전통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단계 마무리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절차를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각 단계의 세분화된 과업이 명확하고 단순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선형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보일과 놀주 등의 학자 등에 의해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서 프로그램 목표 설정하고 수업 목표 및 수업 방법을 선정하여서 실행한 후에 평가 일련 과정으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을 선형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형의 단계입니다. 1단계 요구 분석, 2단계 목표 설정, 3단계 수업 목표 설정, 4단계 수업 방법 및 기법 선정,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또 돌아가고 반복되고 마지막 평가. 놀즈와 보일의 주장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을 단순화하면 이런 기본 모형의 선형적 접근 모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기초로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목표 및 수업 방법을 선정하여 실행 후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형적인 접근 모형은 1단계 요구 분석, 2단계 목표 설정, 3단계 프로그램 설계, 4단계 예산 확보, 5단계 마케팅 홍보, 6단계 실행, 2단계로 진행되는 모형입니다. 선형적인 접근 방법은 1단계인 요구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 특정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학습 요구를 분석하고 2단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기초작업이죠. 이 2단계를 거치고 3단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4단계 예산을 확보하고 5단계 마케팅을 통한 홍보 작업을 걸치고 6단계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 절차에 따르게 되면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평생교육 기간을 지나치게 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즉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선형적이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각 단계에 하나의 절차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에 여러 개의 절차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 단계가 계속 순환된다는 것과 학습자와 교수자 및 조직 간의 상호 맥락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비선형적 접근 방법은 여러 과정이 동시에 또는 순환적으로 진행된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큰 특징입니다. 시간과 자원에 따라 더 많은 융통성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가 중심 회귀되어 각 단계마다 적절한 평가가 되풀이될 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선형적인 방법은 상당한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숙련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숙련되지 않는 기초 개발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형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선형적 단계와 다르게 비선형적인 방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 분석, 목표 설정, 예산 편성, 마케팅, 자원 확보, 개발, 평가 단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과정이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은 이런데 실제로는 활용이 어렵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되고 검토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요구, 동기, 참여 방법, 물리적 환경, 과정을 비롯한 조직 목표와 자원 등도 함께 통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지역 사회와 사회 요구 및 국가와 압력단체, 제도 및 정책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국가 기관 또한 단체, 제도,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려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식이 총체적이고 분석적이며 개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가는 구체적인 분석력과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장점으로는 기획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이 광범위하고 전문성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포괄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개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까지 다 확인하고 여러가지 요인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이상적이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살펴보면 이처럼 지역사회, 국가, 법, 대행기관, 압력단체, 또 봉사를 위한 요구, 사회 요구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기 때문에 좀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모방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내용 있죠. 접근 방법 중에 이 점증주의 접근, 이 방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상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점증주의 방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요구나 의견을
별도의 절차나 과정을 통하여 수집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와 절차, 기타 관련 구성 요소가 서로 무관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요소가 비교적 고립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행위와 비슷하며 다소 인기가 없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학습자의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시 단위에서 한 프로그램, 군 단위에서 한 프로그램은 거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학습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효율성, 효과성, 매력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갖고 있는 이 접근 방법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제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기관, 우리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하나의 사회 체제로 간주하고 학습자, 기관과 조직,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환경, 조직, 개인적 가치와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체제 분석적 접근 방법은 전체를 부분에서 분류한 후 부분들 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탐색합니다. 이건 즉 전체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조직의 철학과 가치 목표를 확인하고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조직 외부의 환경적 제한 요소를 파악합니다. 조직 내부의 제한 요소도 파악합니다. 조직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 조직 내부의 요구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학습자의 요구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처럼 체제 분석적 접근 방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하울의 모형이 대표적입니다. 하울의 모형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하울은 방금 말씀드린 체제 분석적 접근 방법에 개발하는 것이 이 하울의 모형입니다. 하울은 교육 설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중시해야 할 내용은 교육 설계에 관한 7개의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7개의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며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은 학습자의 제반 경험 수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지속적인 변화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 셋째, 교육이란 실제적인 기술이다. 프랙티컬 아트라고 표현했네요. 실제적인 기술. 넷째, 교육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다섯째, 교육 계획이나 분석을 위해서는 복잡한 교육 현상을 일정 기간 특정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 계획이나 분석은 교육자, 학습자, 전문가 또는 이들의 공동 노력으로 행해질 수 있다. 마지막 7번째, 교육 설계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복합체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상호작용, 상호협력. 하울은 이러한 7개 과정을 제시하면서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울의 개발 모형을 도형으로 살펴보면
가능한 교육 활동을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재정의하고 체제를 고안하고 패턴 속에 적용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자, 이러한 단계를 하울은 체계 분석적 프로그램 개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울은 성인 학습을 개인 중심, 집단 중심, 기관 중심, 일반 대중 중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유형이 다르면 학습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울은 특히 학습자의 시각에 입각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학습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발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개발 접근에 대한 재고찰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학습자들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고 평생교육 기관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각 평생교육 기관의 적응 기제로서나 변화를 위한 선도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특정 접근 방법에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교육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 즉 한 가지 접근 방법이 그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동시에 적합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그걸 수정 개선해서 우리 기관에 맞도록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개발 접근 방법이 한 가지에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 접근 방법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을 파악하여 더욱 나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요약하자면 선형적인 방법은 단계별로 차례대로 진행되니까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 단계가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구조로 한 단계를 잘 마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오히려 이런 구조 있죠. 비선형적인 구조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다양한 동시에 들어오는 이 요구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처리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개발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개발자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알스키의 5가지 유형과 또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유형들을 통해서 선호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프로그램 개발계획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의 9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 개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고 하면서 발전하고 더욱더 더 나은 평생교육사의 자질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